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날과 그대로의 라이프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 발표되고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이 어제 이걸 놓고 반드시 대항해야 할 위협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핵 잠수함은 또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한 핵잠은 핵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형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먼저 전력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SBS 보도국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 기자님 먼저 저는 이제 어저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이제 8,700톤급이고 북한이 이 이름을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긴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거 진짜 완성 단계까지 간 겁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사진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저 이제 쇳덩어리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저런 대형 잠수함은 블록별로 나눠서 건조를 해서 결합시키는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쇳덩어리가 결합이 돼 있다는 건 뭐 저게 딱 보기에도 레고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게 결합이 돼 있다는 건 결합시키기 전에 안에 들어가야 될 거를 기본적으로 다 집어넣겠죠. 그렇다면 저 안에 들어가는 소위 소형 원자로, 즉 핵 추진 체계로 잠수함을 돌릴 수 있는 소형 원자로가 이미 들어간 채로 결합이 됐다라고 본다라면 상당 부분 이제 기본적인 설계와 어떤 건조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껍데기만 만들어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물론 그걸 100% 배제할 수는 없지만 껍데기만 만들었으면 껍데기만 보여주고 나중에 레고처럼 뺐다가 다시 넣으면 되는데 이건 엄청난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원자로를 나중에 넣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결합시켜놨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할 때 아무리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단기간에 만들기는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간 형태로 기본적인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쭤본 이유가 북한이 핵 잠수함을 처음 언급한 게 2021년이었고 2023년에도 핵잠 얘기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다가 그냥 핵 미사일만 쏠 수 있는 형태를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공개한 저 사진은 아예 동력 장치도 우리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이 핵 추진을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아예 그 동력 장치를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요. 말씀하신 2021년 8차 당대회 때부터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보면 2021년 초고 지금 이제 2025년 말이니까 한 5년 정도 지난 거죠. 근데 아까 그 김종원 앵커께서 말씀하신 2023년에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경로하고는 좀 별개로 기존에 갖고 있던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서 이제 디젤 잠수함인데 핵 미사일만 쏠 수 있게 한 거를 2023년에 공개를 한 거고요. 물론 이것도 약간 제대로 스피노프 같은 개념이군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북한이 공개를 한 거고 어제 공개한 건 2021년부터 시작되어 오는 그 트랙으로 해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가능하다고 풀이를 하시는 거니까 2021년부터 지금 어제 발표하는 그 시간은 만들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완전히 거짓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 어쨌든 쇳덩어리가 결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원자로를 안 넣어놓고 결합시켰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필요한 장치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는 별개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원자로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과연 그것까지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좀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핵 무기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럼 말 그대로 정말 핵 잠수함을 보유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핵잠이라고 할 때 약간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핵잠을 만들기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잠을 만들도록 미국이 이제 허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건 추진 체계. 추진 체계가 디젤이 아니라 원자로를 이용한 추진 체계를 원자로로 쓰는 잠수함. 이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고요. 이 핵 추진 잠수함에서 우리가 만드는 핵 추진 잠수함은 거기서 핵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재래식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만드는 건 추진 체계도 핵 추진 잠수함이고 거기에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미사일도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외형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진짜라면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작업을 거쳐서 건조를 시키고 이제 전력하는 단계로 갈 텐데 그렇게 전력하는 단계로 가는 거를 우리가 전혀 북한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 기자께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 건조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표로 좀 만들어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시면 지금 북한은 어제 이제 그 완성형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더라도 내후년 적어도 한 2028년 안까지는 진수를 해서 전력화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한국이 핵잠을 만드는 거를 오케이를 했지만 지금 이성락 실장도 얼마 전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협정 개정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단계잖아요. 이걸 거쳐서 실제로 건조까지 해서 실물을 내놓는 건 2030년대 한 중반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종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거고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미사일 자체도 핵미사일을 쏘겠다. 이게 이제 소위 전략 핵잠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량을 보더라도 북한은 이제 한 8,700톤급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한 5,000톤급, 5,000여 톤급 좀 넘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한과 북한의 이 핵잠수함 부분만 보면 일단은 핵잠수함 부분은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면 우리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핵잠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탑재하는 무기 자체가 우리는 재래식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북한은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 핵잠수함을 진짜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8년에 뭐 이제 전력화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력화를 하고 나면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1차 타격 능력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2차 타격 능력까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전략 핵잠을 갖게 됐다고 하면 이 2차 타격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 공격은 이런 거예요. 이제 A국과 B국이 이를테면 미국이 북한이 좀 이상한 형태를 보여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거의 초토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미국의 공격으로 전부 초토화가 돼버리면 반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공격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북한이 전략 핵잠을 가지고 저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태평양상에 있다. 근데 그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잠수함을.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켰을 때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서 핵미사일을 쏴서 워싱턴, 뉴욕을 때릴 수 있거든요. 이게 2차 공격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차 공격 능력이 있으면 상대국이 1차 공격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북한이 이렇게 은밀한 공격이 가능한 2차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미국이 선제 타격하기는 정말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북한이 자체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8,700톤급 그 핵 잠수함이 기형의 구조가 기형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아까 혹시 그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 다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보시면 이 북한 이 잠수함이 보면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함교라고 하는 부분이죠. 함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아마 자세히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그 함교 부분에 보면 네. 이 전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교 부분에 보면 자세히 보면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지금 네모 쳐져 있는 동글동글. 그죠? 안테나같이 네모판 쳐져 있는 덕이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어떤 칸이 5개가 보이거든요. 네네. 좌측 5개, 우측 5개에서 소위 SLBM 10기를 실을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 빨간색 네모 말씀하시는 예, 빨간색 거죠? 네모입니다. 네네. 저 부분. 네. 그런데 저게 지금 저 함교까지 저게 발사관이 있다라는 건 이제 소위 잠수함을 가장 길게 미사일을 제일 크게 싣기 위해서 함교까지 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한 18,000톤급 전략 핵잠을 보면 네. 함교가 저렇게 길지 않고요.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SLBM은 함교 아래에 동체에다가 싣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 핵잠은 어쨌든 미사일 SLBM을 크게 실으려다 보니까 함교를 무리하게 늘렸다. 함교가 어떤 미국의 전략 핵잠에 비해서 보면은 위쪽으로 솟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가분수처럼.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좀 기형적 형태다라고 이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형적인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로 봐야 그 될까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게 이제 어쨌든지 간에 저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거는 저렇게도 이제 발사가 가능하니까 설계를 했겠죠. 말도 안 되게 설계는 안 했을 텐데 네네. 어쨌든 이제 8,700톤급이니까 그러니까 네. 톤수가 크긴 한데 미국 보통 서방의 전략 핵잠은 10,000톤이 넘거든요. 근데 네. 미국이 가장 큰 핵잠은 18,000톤급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미사일을 실으려면 함교라도 늘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설계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게 가동을 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기형적 설계냐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나름의 어쨌든 설계 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후계구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그 현장에 이제 김정은도 보였고 예. 딸 주혜도 함께했습니다. 예. 근데 이 김주혜 동선이 정말 화려하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진짜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김주애가 아니라 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북한이 지금까지 그 김주에 대해서 호칭하는 어떤 방법은 네. 존경하는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그래서 이름을 공개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김주애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 김주애가 2013년생인데 당시에 2013년도에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네. 김정은의 초청을 받자 북한을 갔어요. 그리고 네. 김정은 부부와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도 하고 그러면서 갓 태어난 주애를 안아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김정은 딸도 안아봤는데 이름이 주애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애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어 발음으로 주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로드먼이 한국말을 못하는데 네.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발음을 듣고 전해주는 걸 그쵸. 우리가 또 한국말로 번역한 게 주애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주예가 될 수도 있고 주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비슷한 다른 발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나마 받아 적은 게 김주애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정확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는 김주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는 걸까요? 그러게요. 북한 입장에서 그 로열 패밀리의 인적 사항은 굉장히 극비 사안입니다. 이게 어쨌든 북한의 향후 권력이 어디로 갈 거냐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자식이 몇 명 있고 우리가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로드먼에 의해서 존재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사기 권력자로 주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찍 공개한 바가 있지만 네. 네. 당장에 김정은 이설주 사이에 정확히 자식이 몇 명이고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국정원의 추정 보고는 있지만 아주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극비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엄마인 리설주의 존재를 지워버릴 정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좀 보시죠.
김정은 총비서와 딸 김주애가 손깍지를 낀 채 새 호텔을 둘러봅니다. 김 총비서의 어깨에 김주애가 손을 얹고 서 있기도 합니다.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김 총비서가 백두산 지역 호텔 준공식에 참석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호텔 5곳이 준공됐다며 20일에 준공된 이깔호텔과 미령호텔 준공식에 김 총비서가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딸 김주애는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동행했습니다. 이 김주애 띄우기가 엄마인 리설주의 작품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김주애가 등장하던 시기에 좀 북한 그 내부 권력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주애가 이제 2022년 말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김주애가 등장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실질적인 이인자가 누구냐 하면은 김여정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고. 근데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이 약간 퇴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만약에 김여정이 2인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져서 통치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여정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도 정권을 놓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누가 되겠습니까? 딸이겠죠. 오빠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오빠의 자식들은 이제 걸림돌이 돼서 그게 이제 조선시대나 비슷한 건데 그러면 오빠의 자식들이 제 명대로 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불안감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친엄마겠죠. 친엄마인 그렇죠. 리설주가 그런 불안감이 가장 컸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김주애가 조기에 부상을 하고 김여정이 2인자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결국 리설주의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022년 말 2024년까지 갔던 부분이고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김여정이 조카를 깍듯이 모시는 장면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여정도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자기 선에서의 보좌를 하면서 조카 김주의 우위를 인정하는 상황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세자 책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현재로서는 듭니다. 그런 거죠. 네. 자, 지금 어쨌든 우리 한국과 북한이 각각 이제 핵잠을 각각 발표를 했고 북한은 이제 이 와중에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론조사하면 통일 원치 않는 게 더 많다 이런 게 조사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상적 상황은 통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북한 전문 기자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통일이 위기에 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완전히 갈라서자고 하고 있고요. 지금 남한 내에서도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축으로 통일부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적대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가자. 그리고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남북 모두에서 두 국가론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뭐 이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통일이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남북한 모두에서 두 국가론이 나오면 저 남북한은 둘 다 통일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통일이 굉장히 위기에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기본 남북 교류가 좀 제대로 되기 시작한 아주 멀리 보면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7선언 이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000년 이후를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좋아진 듯 했다가 나빠진 듯 했다가 또 비무장지대 때 총격이 있다가 서해서 포 쏘고 이런 분단이 계속 있었잖아요. 분단된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단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좀 대화를 하는 듯 했다가 무력 분쟁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통일로 가지 않고는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릴 때는 금세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이 너무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